엄마가 내 머리에 꽂아준 이 핀 참 예쁘네요. 그런데 엄마, 당신의 그림자가 왜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 성 안에서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인지 보여줄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다 누르셨다면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대창 저택 3층 마서린의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린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마다 거울 너머 화장대에 놓인 립스틱 모양의 USB를 확인했습니다. USB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그 안에는 채화영이 오복기를 스패너로 내리치고 정수키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채화영의 비릿한 육성과 혈연관계 없음. 30년간 엄마라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도둑질한 유괴범이라는 진실이 새겨진 유전자 결과지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도 없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채화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서린이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우리 딸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여서 엄마가 선물 하나 샀어. 쇼핑도 좀 하고 기분 전환도 하지 그러니? 채화영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보석이 박힌 머리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린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넘기며 핀을 꽂아주었습니다.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서린을 품에 안고 정수키를 따돌렸을 때도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채화영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서린은 소름이 돋았지만 거울 속 서린은 완벽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역시 제 취향은 엄마가 제일 잘 안다니까요. 채화영은 서린의 대답에 안심한 듯 등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서린은 머리핀을 거칠게 뽑아 화장대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보석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채화영은 이 핀으로 서린을 묶어두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서린은 이 핀을 꽂고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만나러 갈 작정이었습니다. 서린에겐 이미 그녀의 심장을 찌를 USB가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숨막히는 침묵과 날선 시선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형 강준호가 앉아 있었고 그 곁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는 어머니 한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강백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당 형사였습니다. 뭐라고요? 수사가 종결됐다고요? 형사님, 미심쩍은 정황이 이렇게 많은데 보강 수사 한 번 없이 위에서 종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니요? 이건 법적으로도 도리가 아닙니다. 전화 너머 형사가 난처해하며 수사 종결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니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말에 백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영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백호의 휴대폰을 낚아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백호를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희 아빠가 일부러 오장미 아버지를 해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백호, 너 변호사라면 범행 동기부터 따져봐야 할 것 아냐? 내 아버지가 오복길 씨를 제거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대체 뭔데? 이 사건에는 그 어떤 경제적 유인도 원한 관계도 없어.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아버지가 왜 인생을 걸고 그런 짓을 하겠냐고. 한영자가 던진 실익과 이득이라는 단어가 백호의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백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으며 어머니의 말을 역으로 이용해 논리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맞네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얻을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아버지는 절대로 범인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말씀대로 이득이 범행의 핵심이라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 사고로 인해 가장 큰 실익을 챙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버지를 가해자로 만들고 오복길 씨를 영원히 입막음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그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백호의 역설적인 반문에 한영자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던진 방어 논리가 오히려 진범의 존재를 증명하는 꼴이 되자 영자는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인이라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를 누명 쓴 피해자로 만들어서 이 집안을 풍비박산 낼 셈이냐고. 이때 침묵을 지키던 강준호가 일어나 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백호, 내가 제정신이야?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그런 추악한 음모의 중심에 세워? 아버지를 2번 죽여야 내 속이 시원하겠어. 닥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준호의 묵직한 주먹이 백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백호를 보며 강남봉이 달려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백호야, 괜찮니? 준호야, 너 왜 애를 때리고 그래? 곁에 있던 한영자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백호의 상태를 살피며 준호를 질책했습니다. 부모가 쓰러진 백호에게 매달려 안절부절 못하는 그 광경을 준호는 한 발짝 떨어져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고 살인자로 몰아가는 아들이라도 당신들은 결국 그 아들을 감싸고 도는군요. 준호는 속으로 읊조리며 지독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천륜이라는 견고한 장벽이 자신과 그들 사이에 얼마나 높게 쳐져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을 질책하는 부모를 향해 냉소 섞인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드는 놈보다 그놈 손찌검한 제가 더 나쁜 자식입니까? 2분 지금 백호가 무슨 망상을 늘어났는지 잊으셨나 본데 저놈은 지금 우리 집안의 근간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저런 무책임한 정의감이 결국 누구를 파멸시키는지 보란 말입니다. 백호는 입가에 피를 닦으며 가족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난 누군가의 아들이기 전에 변호사야. 법 앞에선 누구도 억울하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배웠어. 오복길 씨를 정말로 누군가 고의적으로 해친 거라면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아버지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오명이라면 내가 안 벗겨드리면 누가 한다는 거야? 형 인생이 소중한 만큼 평생을 결백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명예도 소중한 거라고. 백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준호는 그런 동생을 비웃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부모와 백호가 이룬 그 견고한 혈연의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듯 준호는 차갑게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백호는 가족들의 외면 속에서도 자신이 포착한 진범의 실익이라는 단서를 되새기며 이 끔찍한 살인을 설계한 채화영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뺑소니범이 되어버렸던 아버지 강남봉이 사실은 채화영이 설계한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구나 자신을 파격적으로 승진시키며 곁에 두려는 채화영이 실은 과거 자신을 고아원에 내던졌던 친엄마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이런 추악한 뒤얽힘 속에서 준호는 제 아버지 강남봉을 살인자로 만든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동생의 진심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화영은 준호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사사건건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마서린이 준호에게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디 근본도 없는 놈이 감히 누구를 넘보냐며 온갖 독설을 내뱉으며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고 건방지다며 손찌검까지 하던 그 서슬 퍼런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 채화영은 준호를 드림그룹의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왜곡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본, 이제 서린이랑 결혼해서 진짜 내 사람이 되어줘요. 채화영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과 자애로운 대표 행세에 준호는 지독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던 여자가 왜 하루아침에 얼굴색을 바꾸고 서린과의 혼사를 강요하는지 준호의 머릿속은 불길한 의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채화영이 이토록 서두르는 데는 탐욕스러운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염산월이 마대창 회장을 유혹해 기어이 안방까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호적엔 올리지 않더라도 살림을 합치겠다는 마 회장의 발표는 화영에게 거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염산월의 딸 진홍주가 강본보다 윗길로 올라서서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화영은 준호에게 진홍주가 내 머리 위에 올라타는 꼴을 볼 거냐며 독이 든 성배를 건넸습니다. 친아들을 이용해 드림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채화영의 광기는 이제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며칠 전 채화영은 서린이 엄마나 쌍둥이냐고 물어볼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린이 오장미와의 어떤 단서를 찾아낸 건 아닌지 서린과 장미가 만난 건지 확인하기 위해 속내를 감추고 장미를 찾아갔습니다. 화영은 장미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으며 애틋한 눈빛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장미 씨, 아버지 사건이 그렇게 종결돼서 속상해서 어떡해. 내가 드림그룹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알아봐 줄 테니까. 장미 씨,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아빠 잃고 기운 빠진 장미 씨, 이렇게라도 위로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슬픔은 얼른 털어버리고 예전의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드림 호텔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음 우리 이 실장님에게 말해요. 다 알아봐 줄 거야. 이 머리핀 장미양이랑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힘내라고. 자요 얼른. 내 손 부끄럽게 할 거예요? 비싼 거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해줄게요. 화영은 장미의 머리에 핀을 꽂아주며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관찰했습니다. 속으로는 우리 서린이랑 다 똑같은데 귀 뒤에 점이 없는 건 다른 애라며 서늘한 대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넌지시 사건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님 사고 낸 사람하고 합의 같은 건 했어요? 장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합의는 절대 못해요. 사건에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 경찰은 갑자기 종결시켰어요. 형사님도 윗선에서 종결시키라고 압박이 내려왔다면서 미심쩍어 하시더라고요. 아빠 휴대폰도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그때 아빠랑 마지막 통화가 됐는데 장미의 눈물 섞인 호소에 채화영은 가슴 아픈 척 연기했지만 돌아서는 그녀의 머릿속은 차가운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장미, 명 재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차피 내가 찾는 휴대폰은 안 나와. 내 아빠 핸드폰은 내 금고 안에 있으니까. 채화영은 애틋한 미소를 지으며 힘들 땐 언제든 나를 찾아와요. 알았지요? 장미 씨는 꼭 행복해져야 해. 그게 내 진심이야. 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화영의 가증스러운 위로에 보답하고자
언니 태숙과 감사한 최 대표님께 어떤 보답을 해야 하는지 의논한 뒤 장미는 스카프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장미는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의 실루엣이 장미의 시선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마침내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을 때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장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마서린이었습니다. 명품으로 무장한 화려한 자태였지만 그 눈매와 입술의 곡선은 거울 속의 자신과 다름없었습니다. 서린 역시 얼어붙은 듯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훔쳐보고 바라만 보던 오장미를 드디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훔쳐온 나의 반쪽 30년 전 채화영에게 빼앗겼던 진짜 나의 언니 오장미. 서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신, 누구시죠? 장미의 떨리는 물음에 서린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장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스카프 채화영 대표에게 주려고 샀나요? 당신에게 자애로운 척 위로하던 그 여자가 당신에게 준 머리핀이 정말 호의라고 생각해요. 당신 아버지를 죽이고 강남봉 교수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아직도 모르나 보네.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면 따라와요. 조금 뒤에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장미는 서린의 뒤를 쫓아 주차장 서린의 차에 탔습니다. 오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린은 채화영의 딸이라고 말하며 핸드백에서 종이를 꺼내 장미에게 건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오장미의 시선이 결과지 위를 훑습니다. 마서린과 오장미. 혈연 관계 확률 99.9999%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린은 뒷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와 채화영의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모녀 관계 0%라고 나왔어요. 장미의 귓가에 환청처럼 정숙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가끔 엄마가 너클 놓고 중얼거리던 그 기괴한 단어들. 옥기, 토끼. 토끼를 예쁜 여자가 데려갔어. 그저 흩어지는 헛소리인 줄만 알았던 그 말들이 지금 눈앞의 마서린과 겹쳐지며 장미의 심장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토끼가 30년 전 채화영이 앗아간 자신의 반쪽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하는 그게 맞을 거예요. 30년 전 채화영이 쌍둥이 중 하나를 강제로 빼앗아 갔어요. 그때 장미 씨 엄마는 남은 한 아이라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충격으로 엄마의 시간이 그날에 멈춰버렸다는 걸 내가 직접 도청해서 확인했어요.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엄마 정숙희가 멍한 눈으로 왜 그토록 토끼를 찾아 헤맸는지, 왜 예쁜 여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는지, 왜 이 실장을 보며 무섭다며 덜덜 떨며 쓰러졌는지. 그 기괴한 조각들이 장미의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장미는 30년 동안 엄마 곁을 지키며 들었던 그 모든 소리가 사실은 피 맺힌 증언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장미의 손은 이내 하얗게 질린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 살점을 파고드는 손톱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은 30년간 엄마의 영혼을 가두고 동생을 훔쳐간 채화영에 대한 시퍼런 살이었습니다. 장미의 머릿속으로 지난날 채화영이 보여준 가식적인 미소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화영은 인자한 독지가의 가면을 쓰고 과일을 사들고 와 장미의 가족을 위로하는 척 조롱했습니다. 태평 오빠에게 접근해 가수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상을 심어주고 장미에게는 실력이 아깝다며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 모든 친절은 장미의 가족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숨통을 조이고 감시하기 위한 치밀한 덫이었습니다. 가수가 되게 도와주겠다고, 유학을 보내준다고,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가족을 그렇게 비웃었단 말이지. 30년. 우리 엄마가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시간이 30년이라고. 30년 전 자식을 뺏고 엄마를 절벽으로 밀어넣은 것도 모자라 그 긴 세월 동안 은인 행세를 하며 자신들을 주물러온 최화영의 악랄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미는 30년간 엄마가 뱉어온 처절한 증언들이 이제 제자리에 맞춰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최화영에게 고마워했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워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먹을 쥔 장미의 손끝은 이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최화영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은 억눌린 분노였습니다. 최화영이 쌓아 올린 화려한 제국, 그 제국의 벽돌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가족의 피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장미는 이제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장미 씨, 아버지 오복길 씨 단순 교통사고 아니에요. 최화영이 스패너로 아버지 머리를 내리쳤고 사고사로 위장하라는 그 여자의 지시대로 이강혁이 처리한 거예요. 장미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엄마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숨통마저 최화영의 손으로 끊어놓았다는 사실. 서리는 참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화영이 이강혁에게 스패너 처리는 잘했냐고 묻는 걸 직접 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최근 도청 장치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최화영은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서장을 매수해 수사 종결까지 지시했어요. 장미 씨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단순 사고사로 세상에서 지워진 거예요. 서린이 립스틱 모양의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그 모든 추악한 대화와 지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최화영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만행,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명확한 증거까지 전부 다요. 오장미의 손이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다 못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갈 때 최화영은 그 곁에서 스패너를 든 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장미를 찾아와 애틋한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장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차마 믿기지 않는 질문을 내뱉었습니다. 왜? 어째서 우리 아빠를 죽인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 여자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마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목소리로 잔혹한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장미 씨 아버지는 끝까지 장미 씨 걱정뿐이었어요. 그날도 장미 씨 유학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최화영 대표를 만나러 왔다가 드림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거예요. 이강혁과 쌍칼이 은밀하게 만나는 현장을요. 장미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장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다 들으셨던 거죠. 장미 씨를 죽이려 했던 차량 돌진 사고, 가게 현수막을 찢어 밝인 철거범의 배우가 이강혁이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몸통이 채화영이라는 사실을요.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채화영에게 아버지는 제거해야 할 걸림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오장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두 줄기로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아버지가 흘린 피처럼 뜨거웠습니다. 장미의 귓가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의 그 끔찍한 소음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짐승처럼 거칠고 힘겨운 숨소리. 장미야, 엄마를 그렇게 만든 범인을 알아냈어. 조심해야 한다, 장미야.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툭 끊겨버린 그 마지막 연결. 장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딸을 노리는 악마들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오직 딸을 지키기 위해 그 지옥 같은 현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나 때문에 나 지키려다가 그렇게 끔찍하게. 장미는 USB를 쥔 손을 가슴에 꽉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꾸며 전하려 했던 진실이 이제 장미의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아버지를 단순한 목격자로 여겨 지워버렸겠지만 장미에게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켜낸 거대한 방패였습니다. 장미의 눈물 맺힌 눈 속에서 슬픔은 순식간에 시퍼런 사리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던 그 끔찍했던 죽음을 이제 채화영의 화려한 집무실로 옮겨줄 차례였습니다. 장미 씨, 명심하세요. 오늘 저를 만났다는 건 죽어도 비밀로 해야 해요. 채화영은 이미 우리 사이를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강혁 실장이 장미 씨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 몰라요. 장미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이 실장에게 저를 감시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제1거수일투족이 그 여자 손바닥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채화영이나 이 실장이 장미 씨를 다시 찾아갈 거예요. 그때 절대 티내선 안 돼요. 평소처럼 은인인 줄 알고 고마워하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장미 씨가 해내야 해요. 장미는 주먹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서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 여자는 사냥감이 눈치챘다 싶으면 망설임 없이 숨통을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장미 씨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 둘 다 죽어요.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꿔 남긴 이 기회를 절대로 날려버려선 안 돼요. 서리는 품 안에서 선불폰 하나를 꺼내 장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따로 준비한 거예요. 앞으로 연락은 오직 이걸로만 해요. 채화영의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먼저 그 여자의 목을 칠 준비를 마칠 때까지 장미 씨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피해자로 남아 있어야 해요. 알겠어요? 장미는 서린의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같은 얼굴을 한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한 명은 적의 품 안에서 칼을 갈고 한 명은 적의 눈앞에서 눈물을 숨겨야 하는 이 처절한 공조. 장미는 립스틱 USB를 가방 깊숙이 밀어넣으며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 여자가 가장 안심하고 웃을 때 당신이 준 이 빗으로 그 심장을 직접 찌를 수 있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온 장미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방 안에서는 수키가 복길의 낡은 셔츠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아이처럼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장미야.
복길이 오빠가 안 와. 오빠가 맛있는 거 사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30살 넘은 딸 앞에서 5살 아이가 되어버린 엄마. 장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으며 수키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30년 전 그 예쁜 여자에게 토끼 같은 자식을 뺏기고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엄마의 영혼은 이미 갈갈이 찢겼던 것입니다. 장미는 수키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불안할 때마다 불러주던 장미가 엄마를 위해 불러야 하는 슬픈 노래였습니다. 수키가 겨우 잠이 들고 방 안에는 고요한 숨소리만 남았을 때 장미는 비로소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오늘 마서린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패너. 그 차가운 쇳덩이가 아버지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칠 때 아버지는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을까. 아버지가 느꼈을 그 소름 끼치는 공포와 딸인 자신에게 마지막 진실을 전하지 못하고 사그라지던 그 비참한 고통이 장미의 전신을 칼날처럼 훑고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쏟으면서도 장미를 걱정했을 아버지의 마지막 숨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장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유학을 보내주겠다며 가수가 되게 도와주겠다며 우리 가족 주변을 맴돌던 채화영의 그 인자한 미소가 사실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망가뜨린 살인자의 가슴 떨리는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장미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머리에 꽂아주던 머리핀, 우리 가게를 찾아와 건네던 그 애틋한 위로의 말들. 그 모든 순간 채화영은 속으로 우리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죽은 놈은 말이 없고 산 놈들은 내 손바닥 아니다라며 얼마나 조소했을까. 장미는 주머니 속 립스틱 모양의 USB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아버지의 억울한 넋처럼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채화영이 설계한 30년의 거짓말, 그리고 아버지를 단순 사고사로 위장해버린 그 치밀한 조작. 장미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까지 나한테 전하려고 했던 거 이제 내가 다 알았어. 엄마가 왜 그렇게 30년 동안 토끼를 찾았는지도 이제 내가 다 갚아줄게. 방 안을 채운 정막 속에서 장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미에게 남은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이 지은 그 화려한 죄의 제국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시퍼런 증오뿐이었습니다. 자장가 소리가 멈춘 자리에는 30년 만에 깨어난 처절한 복수의 다짐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적막한 방 안 복수의 결의가 장미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때 정적을 깨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백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장미의 귀에 낮지만 확신에 찬 백호의 목소리가 흘러들었습니다. 장미 씨, 새로운 단서를 찾았어요. 사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져 CCTV를 확인했는데 그날 밤에 소주를 사가지고 간 남자가 찍혔습니다. 화질이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 아무리 봐도 이강혁 실장과 체격이나 걸음걸이가 너무 흡사해요. 소주. 아버지를 만취 상태의 뺑소니 피해자로 조작하기 위해 채화영과 이강혁이 준비했던 그 비열한 소품. 아버지를 스패너로 내리쳐 쓰러뜨린 뒤 의식 없는 아버지의 입과 옷에 소주를 들이부었을 이강혁의 그 잔인한 손길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해 장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린에게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살인의 전말이 백호가 찾아낸 물리적인 증거와 빈틈없이 맞물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백호 씨.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전화로는 다 못할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요?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요. 장미의 목소리에 실린 심상치 않은 무게를 느낀 백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미는 전화를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립스틱 모양의 USB를 다시 한번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는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전하려 했던 진실과 서린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채화영의 추악한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백호가 가져온 증거까지 더해진다면 채화영이 공들여 쌓아온 그 가짜 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호를 기다리는 장미의 손은 여전히 하얗게 질린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립스틱 모양의 USB를 내려놓았습니다. 백호의 시선이 그 작은 금속 조각에 꽂혔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채화영의 딸 마서린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서린 씨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며 건네준 거예요. 백호가 의아한 듯 USB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마서린이 직접 이걸 줬다고요? 대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장미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고통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채화영이 스패너로 우리 아빠를 내리치고 이강혁에게 교통사고로 위장하라고 지시한 대화가 다 들어있대요. 그리고 그 사고를 백호 씨 아버님께 덮어 씌운 것도 모자라 경찰서장에게 압력을 넣어 수사를 종결시킨 정황까지요. 아빠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채화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살인극이었어요. 백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USB를 부서질 듯 꽉 쥐며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그 밤에 우리 아버지를 리조트 일 때문이라고 현장으로 불러낸 게 다 증거를 조작하기 위한 덫이었다는 거군요. 이 녹음이 진짜라면 이건 채화영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확보한 CCTV 증거와 정확히 맞물려요. 장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CCTV 속 그 남자 이강혁 실장이 맞아요. 마서린이 도청으로 확인했대요. 생각해보면 이미 증거는 우리 곁에 있었어요. 엄마가 이강혁의 몽타주만 봐도 무섭다며 쓰러졌던 거, 장례식장에서 이강혁을 보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거. 백호 씨도 다 보셨잖아요. 엄마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살인자를 알아보고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호는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파편들이 무서운 속도로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의 현수막 철거, 간판 낙하사고, 장미를 노렸던 차량 돌진, 그리고 오복길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그 모든 점을 잇는 단 하나의 이름은 채화영이었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완성되네요. 채화영은 자신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 장미 씨 아버님을 죽이고 우리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고 장미 씨까지 없애려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그 여자의 계획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로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호는 USB를 만져보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미 씨, 마서린이 왜 이걸 장미 씨한테 준 거죠? 아무리 진실이 중요하다 해도 마서린 씨는 채화영 대표의 딸이잖아요. 장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린에게 들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서린 씨도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했대요.
우연히 채화영이 이 실장과 통화하며 스패너 처리는 잘했냐고 묻는 서늘한 목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서린 씨는 채화영에 가면 뒤를 캐기 시작한 거예요. 장미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전에 엄마가 백화점 화장실에서 마서린을 보고 장미 아닌데 장미 흉내낸다고 했던 거. 그리고 아빠가 채화영을 찾아갔던 그날 로비에서 서린 씨를 저로 착각하고 장미야 하고 반갑게 부르셨대요. 서린 씨는 그때 결심한 거죠. 대체 자기와 똑같이 닮았다는 그 장미가 누구인지 알아내겠다고. 백호는 숨을 죽인 채 장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호의 물음에 장미가 테이블 위에 USB를 매만지며 서린의 처절했던 추적 과정을 전했습니다. 서린 씨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호텔 로비에서 아빠가 자신을 장미야 하고 다정하게 불렀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결국 호텔 CCTV를 뒤져 아빠가 들고 있던 우리 가게 쇼핑백을 찾아냈고 홀린 듯 이곳까지 찾아왔던 거죠. 장미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린 씨는 장례식장에도 몰래 왔었대요. 거기서 채화영이 저를 붙잡고 세상에 둘도 없는 자애로운 얼굴로 위로하는 걸 지켜봤죠. 그런데 나랑 헤어지고 난 후 서린 씨가 본 건 전혀 다른 사람이었대요. 주차장에서 이 실장과 차갑게 눈을 맞추며 아빠의 죽음을 비웃고 명령을 내리는 채화영의 진짜 얼굴을 본 거예요. 장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앞에서는 슬픈 척 연기하고 뒤에서는 살인을 지시하는 그 여자의 두 얼굴에 서린 씨는 지독한 혼란과 공포를 느꼈대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엄마가 맞는지, 엄마는 왜 저렇게까지 장미라는 여자에게 집착하고 가식을 떠는지. 결국 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모든 의구심이 확신으로 변한 거죠. 너무나 똑같은 얼굴, 그리고 너무나 다른 채화영의 태도. 그래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고 평생 엄마라 믿었던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훔친 유괴범이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백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채화영이 장미의 가족을 조롱하며 즐겼던 그 가면극이 역설적으로 그녀가 가장 믿었던 딸 서린의 눈에 띄어 파멸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막혔습니다. 채화영. 그 여자의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의 발등을 찍었군요. 장미 씨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자만이 도리어 마서린 씨의 의심을 깨우는 독이 된 겁니다. 백호는 USB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서린이 느꼈을 배신감과 장미가 느꼈을 분노를 동시에 짊어진 채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채화영의 가면을 찢어밟길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습니다. 장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린 씨와 제가 쌍둥이라는 것, 그리고 30년 전 채화영이 그 아이를 빼앗아가면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망가졌다는 사실까지. 서린 씨는 도청과 추적을 통해 그 끔찍한 진실을 전부 확인한 뒤에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자기도 채화영에게 인생을 도둑맞은 피해자라면서요. 백호는 경악한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살인 사건인 줄로만 알았던 이 비극이 30년 전 자식을 훔치고 한 여자의 인생을 파괴한 인면수심의 유괴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상에. 채화영, 그 여자는 정말 사람이 아니군요. 30년 전엔 남의 자식을 훔치고 30년 후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제 손으로 죽이다니. 엄마가 맨날 토끼 하던 게 마서린 씨를 말하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엄마 가슴에 박힌 채 빠지지 않던 가시가 바로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장미의 말에 백호는 USB를 조용히 돌려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는 채화영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이것만 경찰에 제출하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잡고 강남봉 교수의 누명도 벗길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재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USB를 움켜쥐며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면 재수사는 즉시 가능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걸 세상에 터뜨리는 순간 채화영은 자기가 키운 딸이 배신했다는 걸 바로 눈치챌 거예요. 그럼 마서린 씨가 위험해져요. 장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맞잡았습니다.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서린 씨 말로는 채화영이 이미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대요. 심지어 핸드폰 통화 기록까지 이 실장을 시켜서 빼낸다고 하더라고요. 저태가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거죠. 백호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칼을 갈고 있는 서린이 채화영의 동리에 물리지 않게 하려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은밀한 소통망이 절실했습니다. 마서린 씨한테 안전하게 연락할 방법이 필요해요. 외부와 차단된 채 채화영의 감시망을 뚫고 정보를 주고받을 통로. 아까 서린 씨가 선불폰을 따로 쓰고 있다고 했죠? 장미는 서린이 건네준 선불폰을 가방 속에서 꺼내 보였습니다. 네, 연락은 오직 이걸로만 하기로 했어요. 채화영의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먼저 그 여자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마칠 때까지 서린 씨는 그 집에서 딸 연기를 계속해야 해요. 온갖 달콤한 것들이 가득 차 과자성 같던 세상. 그 세상의 민낯이 오물처럼 끈적하고 비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30년을 유괴범을 엄마라 믿고 살았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이제는 채화영의 눈을 가릴 가장 완벽한 가면으로 써야 하는 거죠. 백호는 장미의 손에 들린 선불폰과 USB를 번갈아 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법정에 서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채화영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쳐놓은 거미줄 속에서 한 명은 안에서 벽을 허물고 두 명은 밖에서 그물을 찢어야 하는 치밀한 전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USB는 일단 제가 보관하며 법적인 증거 효력을 검토할게요. 장미 씨는 서린 씨와 그 폰으로만 소통하세요. 우리가 먼저 완벽하게 덫을 놓기 전까지는 채화영이 가장 안심하고 웃게 만들어야 합니다. 30년 전 빼앗긴 토끼를 되찾고 아버지를 죽인 스패너의 주인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기 위한 세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어두운 방 안에서 비장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소리가 정적을 찢을 때마다 대표실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워졌지만 곁에 선 이강혁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채화영의 피비린내 나는 명령을 수행해온 그는 이제 채화영의 광기 어린 눈빛 앞에서도 감정의 기복을 드러내지 않는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이 실장 서린이 동선 다시 읊어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강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을 확인하며 기계적이고 단호한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마 실장은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명품관 2층으로 향했습니다. 스카프와 액세서리 매장 몇 군데를 둘러보며 1시간가량 쇼핑에만 전념했습니다.
누군가와 접촉하거나 걸음을 멈춘 정황은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쇼핑을 마친 뒤에는 수행원도 물리고 본인이 직접 운전해 곧장 저택으로 귀가했습니다. 동선상 오장미와는 단 한 번도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의 보고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화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강혁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아무런 빛도 흔들림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쇼핑만 했다고? 아무하고도 부딪히지 않고? 네, 대표님. 백화점 내부 보안팀과 지하 주차장 CCTV까지 이중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마 실장은 오장미가 그 시간에 백화점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저 평소보다 더 화려한 물건들을 고르는 데만 온 신경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영은 이강혁의 완벽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위화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결백한데 서린이 남기고 간 그 서늘한 기운이 자꾸만 목덜미를 훑쳤습니다. 보고 내용이 너무 깨끗해서 더 거슬려. 이 실장, 내일부터 서린이 핸드폰 통화 내역은 물론이고 방 안에 설치한 도청 장치 센서까지 매시간 단위로 점검해. 내 품 안에서 키운 호랑이 새끼가 나를 물기 위해 송곳니를 갈고 있는 거라면 그 아가리부터 찢어발겨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강혁은 짧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균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마서린의 완벽한 알리바이에 속은 것인지 아니면 채화영을 속이기 위해 마서린과 위험한 거래를 시작한 것인지. 그 비밀스러운 포커페이스만이 채화영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이 나간 뒤 채화영은 홀로 남은 거실에서 서린이 마셨던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편이 대리석 바닥을 굴렀지만 화영의 가슴 속에 번진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은 짧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화영의 서슬 퍼런 의심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끝까지 무표정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그 같은 시각 3층 방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거실의 상황을 도청하던 서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이강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기계적이었지만 그가 뱉은 내용은 서린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 실장은 쇼핑에만 전념했습니다. 누군가와 접촉하거나 걸음을 멈춘 정황은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 자신은 백화점 비상계단에서 장미를 만났고 주차장에서도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이강혁의 실력이라면 그걸 놓쳤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실장이 왜 이걸 보고 안 하지? 분명히 봤을 텐데. 일부러 내 보고를 할 때 나한테 불리한 내용을 싹 빠뜨리고 하고 있잖아. 서린은 이어폰을 빼고 화장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채화영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 오복기를 죽이고 정숙희를 절벽으로 밀어넣은 그 끔찍하고도 더러운 지시를 묵묵히 수행해온 이강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지금 채화영의 눈을 속이며 자신을 비호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일 리 없어. 이강혁 실장은 그런 허점을 보일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건가? 왜? 서린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약 이강혁이 정말로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이라면 이건 채화영의 심장에 가장 깊숙이 박힐 비수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채화영이 가장 믿는 오른팔을 꺾어 내 편으로 만든다면 이 복수극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이강혁 실장, 당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당신이 내민 그 알량한 호의가 진심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용해주지. 서리는 침대 밑 선불폰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화장대 위에 놓인 채화영이 꽂아준 머리핀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강혁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서린의 머릿속에는 그를 완벽하게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한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님, 당신이 먼저 빈틈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 빈틈으로 내가 들어가서 당신을 채화영의 개가 아니라 나의 장수로 만들 테니까. 서린의 눈빛이 어두운 방 안에서 잔혹할 정도로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채화영의 그림자였던 이강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서린의 위험한 도박이 도청기의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작품을 제작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속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